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대한민국의 비범한 건설 능력. 2. 인리기술진. 한국에서 전원 추방. 3. K9의 놀라운 힘.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머리도 뛰어나고 손도 빠르고 성실함까지 갖춘 한국은 그 덕분에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늘 지하자원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만약 중동처럼 신이 내린 선물 석유라도 충분했다면 아마 한국은 지금쯤 미국을 뛰어넘는 세계 초강대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하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결국 기술력으로 승부해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는 기적을 불러왔는데 한강의 기적은 비단 한국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중동을 넘어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한국인들은 어마어마한 외화벌이를 했는데 그 외화가 다시 한국으로 투자되어 현재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을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역사를 되돌아보면 소위 독재자라 부르는 인물들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핵심 사업이나 자신의 정치적인 업적을 남기려 할 때는 꼭 한국 기업을 찾았습니다. 30년 장기 집권을 노리는 21세기 술탄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 공화국 설립 100주년 기념하는 차나칼레 대교를 맡겼고 독재자의 표본처럼 여겨졌던 리비아의 카다피는 사막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리겠다며 리비아 대수로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공사를 맡겼고 현재 젊은이들을 무자비하게 전쟁터로 몰아붙이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래를 천연가스에 올인하고는 LNG 운반선을 전부 한국 기업에게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독재자는 아니지만 절대적인 힘을 가진 두바이 군주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툰도 한국 기업에게 랜드마크를 지어달라며 1조 5천억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완공해 두바이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올랐는데요. 도대체 어떤 건물일까요? 얼마 전 세계적인 팝스타 비욘세가 두바이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 콘서트 공연 후 300억 원의 출연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비공개로 1시간 노래 부르는 대가로 300억 원을 받고 했던 이 공연은 두바이의 아틀란티스 로열이라는 호텔이 정식 오픈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 오픈 행사였는데 이 호텔은 랜드마크 박물관이라고도 불리는 두바이에서도 최고급 호텔로 꼽힙니다. 그리고 이 호텔을 한국의 상용건설이 세웠죠. 94개의 초호화 수영장, 레고블록을 쌓아올린 듯한 외형, 단독 인피니티 풀을 갖춘 펜트하우스까지 이 호텔을 표현하는 수식어는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무려 8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이 호텔을 완공한 상용건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상용건설은 1977년 상용종합건설이라는 사명과 함께 상영양의 건설사업본부에서 독립해 출범했습니다. 1986년 상용건설로 사명을 변경한 후 본격적으로 해외 대형 프로젝트를 연달아 성공적으로 완공하면서 드물게 해외건설 명가라는 수식어를 달았죠. 상용건설 홈페이지에는 그간 해외에 완공한 수많은 건축물을 공개해 두었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23개국에서 총 185건의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싱가폴, 아랍에미레이트, 르완다, 인도네시아 등등 그 국가도 다양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만도 8개국에서 19개 프로젝트에 달하는데요. 최근 상용건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알린 건축물은 두바이에 건설한 최고급 호텔인 아틀란티스 더 로열입니다. 지난 2015년 세계적인 국토펀드인 두바이 투자청 ICD는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세계적인 랜드마크급 특급 호텔을 건설해달라며 상용건설을 주관사로 막점했습니다. 벨기에의 세계적인 건설사 베식스와 공동으로 수주했죠. 2016년 7월 공사를 시작한 후 80개월에 걸쳐 완성한 이 호텔은 두바이의 주메이라 인공섬에 세워져 전 객실에서 걸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오션뷰가 핵심인데 그 규모가 압도적입니다. 최고 44층 호텔 3개동 795객실과 39층 최고급 레지던스 3개동 231가구가 들어선 초대형 프로젝트인데요. 그런데 이 호텔은 건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샌즈의 상징인 인피니티 풀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초호화 풀 등 수영장만 무려 94개에 달합니다. 건물의 외관 역시 랜드마크라 불러도 손색 없을 만큼 상당히 특이합니다.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팜 주메이라 인공섬 위에 그려진 S자 모양인데 정면에서 바라보면 마치 레고블록을 쌓아올린 것과 같은 비정형 외관을 자랑하죠. 이렇게 레고 모양 블록을 모두 유선형으로 흰 건축물 시공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건물의 설계에만 14개국 54개 컨설턴트가 참여했다고 하죠.
실제 완성된 건물은 외벽 마감용으로 붙인 33,000개의 패널이 전부 유선형일 만큼 복잡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눈에 띄는 피정형 외관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고난이도 공사가 예상됐는데 건물 설계도를 본 공동주관사 베식스 임원들마저 세계 최고층 건물인 부르즈 칼리파보다 더 어렵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레고 블록처럼 쌓은 건물은 호텔과 레지던스로 나눠는 두 개의 독립 건물이지만 80m 높이에서는 스카이 브릿지로 두 건물을 연결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스카이 브릿지가 완성되어야 그 중앙에 별도의 수영장과 정원을 갖춘 브릿지 스위트를 만들 수 있고 90m 높이의 옥상에서 걸프만을 보며 즐기는 스카이 풀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두 건물을 연결시키는 스카이 브릿지를 건설하려면 80m 높이에서 철골 구조물을 하나하나 제작하면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지만 문제는 그 구조물 무게가 1300톤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80m 높이의 공중에서 세밀하고 용접하고 두꺼운 철골을 들고 나르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쌍용건설은 지상에서 아예 골조 건축을 제작한 후 이를 끌어올려 스카이 브릿지를 완성했는데요. 사실 1300톤짜리 초대형 스카이 브릿지를 건물 위에 얹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 1mm라도 오차가 생긴다면 1300톤짜리 구조물이 추락해 초대형 참사는 물론이거니와 건물 자체가 와르르 무너질 염려가 있어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쌍용건설에게 이 1300톤짜리 스카이 브릿지를 올리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였습니다. 왜냐면 이미 13년 전에 5배나 무거운 초대형 공원 하나를 200m 높이에 건설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을 좀 살펴볼까요? 싱가포르에는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이들의 필수 방문 코스이자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마치 사람 인환자처럼 생겼는데 이 작품을 만든 주인공이 바로 쌍용건설입니다.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을 설계한 모셰 사프디는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되려면 이제껏 존재한 적 없는 기이한 형상이어야 한다며 불가능해 보이는 설계안을 제시했습니다. 마치 트럼프 카드가 휘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설계안을 처음 본 싱가포르 관계자들도 불가능하다고 버텨. 이태리 피사의 사탑도 고작 5.5도 기울어졌음에도 위태하다 한데 이 설계안은 무려 52도나 기울어졌으니까요. 이 설계안이 제시됐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초 입찰을 시도한 전 세계 14개 건설사들이 전부 포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홍콩의 계몽과 한국의 쌍용건설이 남았는데 싱가포르 정부는 쌍용건설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계몽은 원한 설계와 디자인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니 약간만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반면 쌍용건설은 원한 100%를 구현하겠다고 나섰으니까요. 결국 쌍용건설이 1조 원이 넘는 프로젝트를 수주합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자 이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사람 인인 모양을 구현하려면 23층 높이에서 또 다른 건물과 연결된 후 55층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시뮬레이션 결과 8층부터 건물이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형태의 건물을 지어진 적이 없어 쌍용건설은 사상 최초의 공법을 시도하게 되는데 바로 포스트 텐션 공법입니다. 이는 현수교 서스펜션 브릿지를 건설할 때 사용되는 공법으로 동쪽 건물의 벽 안쪽에 여러 가닥의 강철선을 꼬아 강연선 케이블을 설치한 후 이를 당겨 건물을 지탱하도록 했습니다. 23층까지 양쪽 건물 내부에 수천 개의 케이블을 설치한 후 각 건물을 지면에 설치된 케이블을 이용해 잡아당김으로써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23층에서 건물이 완공됐다면 관계없겠지만 문제는 23층부터 57층까지는 한 건물로 올라가야 합니다. 23층부터 쌓아 올라가는 건물 상부의 하중이 밑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이를 분산시켜야 했는데요. 쌍용건설은 서쪽 건물이 밀어내는 힘을 버텨낼 수 있도록 양쪽 건물의 벽에 3000톤짜리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후 이를 서로 연결하는 트랜스퍼 트러스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이로써 동쪽 건물이 서쪽 건물을 미는 힘을 극복시켰습니다. 하지만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 21세기 불가사의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세계의 건축물 위에 얹혀진 폭 38m, 길이 340m의 하늘공원 때문입니다. 선박 모양의 이 공원은 축구장 2개를 합친 것과 같은 길이로 그 무게만 무려 7000톤을 넘습니다. 자칫 1mm라도 오차가 발생하는 순간 인류사에 기록된 적 없는
초대형 인명사고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초정밀 공학의 힘을 빌렸습니다. 아주 작은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철골 구조물을 지상에서 조립한 후 200m 위로 끌어올려 건물 위에 얹는 헤비리프팅 공법을 썼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공사로 손꼽혔는데 7,000톤 파리 하늘공원을 무사히 끌어올린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인피니티 풀이라는 수영장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로열 아틀란티스에서 사용한 1300톤짜리 스카이 브릿지를 80m 높이로 끌어올리는 건 상용건설에게 식은 죽 먹기와 같이 쉬운 일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이 1965년 태국에서 따낸 따따리 나라타와 고속도로 공사 수주로 시작된 한국 건설사들 해외 시장 진출이 언 58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한국은 중동,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대륙을 가리지 않고 공격적인 해외 진출을 시도했고 성실함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꼼꼼함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졌다는 명성을 얻어냈습니다. 특히 오늘 살펴본 두바이의 로열 아틀란티스는 전 세계 각국의 랜드마크를 수주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고 수많은 랜드마크가 한국 건설사의 손에서 태어났습니다. 삼성물산과 극동건설이 말레이시아에 세운 세계 최고 높이의 쌍둥이 빌딩 페트로나스 타워. 오늘 잠시 살펴본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는 쌍용건설의 작품이고 튀르키예에 세워진 세계 최장 길이를 자랑하는 차나칼레 대교는 DANC의 대림산업화 SK 에코플랜티드 SK건설가 세웠습니다. 이제는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갖췄음을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돈도 안 내면서 밥 달라고 찡찡대더니 이제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고객이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나요? 인니가 하는 행태가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타이에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다 내지 않으면 절대로 시제기를 넘겨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밝히자 KF21로 헛꿈꾸던 인니에서 당황해 예상 밖의 행위에 나섰습니다. 바로 KF21의 소재 공급을 차단한 것인데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도 참가하는 연합훈련에 북한군을 초청하는 어처구니없는 짓까지 저지르며 한국을 도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술진들이 더 이상 금속이 필요하지 않은 신소재를 개발해내 인도네시아의 방해가 헛수고가 돼버렸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KF21에 도입된 신기술은 미국 최강의 전투기 F-22에 적용된 것과 동등한 수준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지난 21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 6월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채굴되는 보크사이트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국내 보크사이트 가공, 정제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 6월부터 보크사이트 원광 수출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크사이트는 알루미늄의 원료가 되는 광물인데요. 인도네시아는 보크사이트 매장량 5위 국가로 수출의 기준으론 세계 2위에 올라 있을 만큼 많은 양의 보크사이트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첨단 산업 구조를 뒷받침하는 현대 문명에 있어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금속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알루미늄 합금은 가벼우면서도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어 항공기 동체의 주 재료로 사용되고 있죠. 이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도네시아는 KF-21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한국이 생산하는 걸 막겠다고 알루미늄 원자재의 수출을 금지시켜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는 인도네시아의 치명적인 자충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낙후된 산업 구조상 자원 수출이 전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채굴된 보크사이트기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전량 수출되어 인도네시아 산업 발전을 지체시키고 있기 때문에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이유는 그럴듯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뜻대로 돌아가게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니켈 수출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치는 실제로 효과가 있어 해외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산업 투자를 늘렸고 이후 니켈을 제품 형태로만 수출하여 수출액도 20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알루미늄은 니켈과는 전혀 경우가 다른데요. 니켈은 채굴되는 곳이 매우 좁고 채굴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기존 니켈 생산국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루미늄은 지구의 지각 구성 원소 가운데 철보다 많을 정도로 흔한 금속입니다. 즉 알루미늄에 있어서는 인도네시아의 대체제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현재 인도네시아 국내의 보크사이트 재련소가 이기에 불과해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알루미늄 산업 기반이 마련될 쯤이면 기존 고객들은 이미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낸 지 오래일 것입니다. 또한 EU에서 인도네시아에 광물 수출 제한 조치를 두고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제소되었는데
WTO에서도 EU에 손을 들어주며 외교적으로 고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는 다국적 연합훈련에 한국과 함께 북한을 초대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 안타라는 인도네시아 해군이 내년 6월 진행할 다국적 연합훈련에 47개국을 초청했고 그중 북한과 한국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니 프라세켜 제독은 북한과 한국을 같이 초청한다면서 비록 한국과 북한의 갈등이 심하지만 아직 어떤 문제에도 직면하지 않았다고 말해 어이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군사 무기들이 공개될 연합훈련에 적성국을 초청하는 행위는 명백히 한국에 대한 도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자신들이 뭐라도 된 것 마냥 설치는 모습이 가소롭게 그지없어 보이는데요. 막상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보크사이트 수출 동지에 거의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과 일본을 통해 원자재 수입을 한 곳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걸 깨달은 한국은 원자재 수입 창구를 다변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덕분에 인도네시아가 지금 당장 한국으로 향하는 보크사이트 수출을 끊는다고 해도 부족한 물량을 보충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카이에서는 KF-21 주재료로 알루미늄이 아닌 신소재를 적용하고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방해는 혼자만의 삽질에 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이에서는 탄소섬유 복합재 신기술을 통해 KF-21의 동체, 주익 등 대형 부품을 금속재가 아닌 복합재로 제작하여 더욱 가볍고 튼튼하면서도 레이더 피탄율이 낮은 궁극의 스텔스기에 다가서기 위해 연구,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복합 소재는 비금속 소재이면서도 강철의 수배에 달하는 강성과 가벼운 무게, 레이더파에 대해 낮은 반사율을 가지고 있어 알루미늄 합금을 대체할 차세대 항공 소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4세대 전투기 F-16은 복합재 사용 비율이 10%에 불과했지만 F-22는 26%, F-35는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T-50 고등훈련기에 복합재 소재를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항공 복합재, 설계 및 성형 기술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KF-21의 복합재 비율은 20%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복합재 소재 개발은 미국 F-35 전투기에 적용되는 것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잘못한 놈이 성낸다고 지금 인도네시아가 하는 꼴이 딱 그렇습니다. KF-X 사업이 가장 힘들던 시기에 뒤통수를 때려놓고는 사업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한국에서 찾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간을 보는 사이 새로운 파트너들이 한국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나라로 급부상한 폴란드가 한국의 KF-21 사업에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었는데요. 최근 폴란드 최대 방산업체인 PGZ의 회장이 직접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기쁠 것이다. 한국에서 KF-21과 같은 새로운 세대 전투기 연구 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일정 부분 책임을 맡도록 한다면 영광일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폴란드 측 도의인사가 KF-21 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인도네시아와 매우 비교되는 사업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의별 핑계를 대며 분담금 지급을 미루는 인도네시아와 달리 폴란드는 지난 30일 계약금의 30%인 1조 2천억 원을 선수금으로 지불했었으나 통상적으로 무기 수출 계약의 선수금이 10% 정도에 그마저도 1년 정도 여유를 두고 지불하는 게 일반적인데 폴란드는 한국이 보여준 배송 속도에 감탄하여 무기 대금을 일시불로 질러버릴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카이에서도 폴란드를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보고 향후 KF-21의 개량 사업에 함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조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서도 KF-X 사업에 동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하는데요. 튀르키예의 항공우주기술 회사인 SDT 스페이스 디펜스 테크놀로지에서 KF-21의 양산 과정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SDT에서는 KF-21에 내장된 시뮬레이션 데이터 링크 체계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LIG 넥스원에서 SDT를 하청업체로 계약을 맺었고 향후 양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차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다는 소식에 튀르키예에서도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들었었는데요. 실상은 정치인들의 실적 부풀리기로 겉껍데기만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종이비행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었죠. SDT 역시 튀르키예 TFX 사업의 핵심 협력업체였는데 본품의 프로젝트에 이미 가망이 없다는 걸 깨닫고 빠르게 한국으로 줄을 갈아타려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바람과는 달리 KF-21 개발은 순풍을 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KF-21CJ가 시속 1000km의 아음속으로 비행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시험 비행을 거치며 KF-21의 비행 속도를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는데 음속 도달까지 단 한 발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소재 도입과 함께 KF-21의 국산화율도 점점 퍼센티지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의 부품 국산화율은 65%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1호기 기준으로 현재 CJ602까지 조립이 완료된 상태로 국산화 비율은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산화를 이루어내지 못한 나머지 30%는 KF-21의 엔진이 차지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KF-21 엔진의 국산화 비율은 40%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T-50 고등훈련기의 엔진 국산화율이 35% 정도인 걸 감안한다면 놀랄만한 국산화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엔진 국산화 비율까지 포함시킨다면 KF-21의 국산화 비율은 9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의 완전한 국산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무인기용 엔진 개발을 통해 고도의 항공 엔진 개발을 위한 노하우를 쌓는 중이며 KF-21 보라매에 탑재된 APU 보조동력장치 엔진을 독자 개발해 현재 비행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항공기 엔진 독자 개발은 향후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최근 공개된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에서도 첨단 항공 가스터빈 엔진 부품이 포함되어 정부 차원에서 엔진 개발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이 같은 행태가 한국보단 자국에 치명적인 해가 된다는 사실을 언제쯤 깨달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질질 끌수록 손해를 보는 건 인도네시아이니 최근 영국에서 실제 공개된 K9A2 영상이 화제입니다. 당당하게 그 위험을 뽐내는 모습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쏠렸는데요. 영국의 한 기자가 K9A2에 대해 극찬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K9 자주포가 거대한 궤도 소음을 내며 영국에 상륙했습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영국 뉴탄 밀브룩 프로빙 그라운드에서 열린 영국 방산업체 컨소시엄인 DVD 포럼 2022에 참여해 영국의 군 관계자들 앞에서 그 위용을 과시했는데요. 영국은 기동화력 체계 증강을 위한 MFP 모바일 파이어스 플랫폼 2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2023년 말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영국 국방부는 MFP 사업을 통해 100여 문의 최신 자주포를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2027년 전력화가 목표라고 하는데요. 하나 디펜스는 전시회를 계기로 영국의 K9 자주포의 수출을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 디펜스는 영국 MFP 사업의 K9 자주포의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인 K9A2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K9A2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주포인 K9의 가장 최신 버전인데요. K9A2는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 복합 소재 고무궤도, 원격 사격 통제 체계 등의 탑재를 통해 화력, 방호력, 기동성, 생존성 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하나 디펜스에 따르면 K9A2의 핵심인 고반화포 연구 개발이 지난 2016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착수해 지난해 8월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합니다. 고반응화포 개발로 인해 처음으로 탄약 장전을 100%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동화 포탑을 탑재했으며 분당 발사 속도가 기존 6발 대비 1.5배가량 늘어났는데요. 탑승 병력 숫자는 기존 5명에서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나 디펜스는 MFP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영국 현지 방위산업체들과 이른바 팀 썬더를 결성했습니다. 팀 썬더에는 레오나르도 영국법인, 피어슨 엔지니어링, 포스트만 디펜스 시스템, 캐나다의 수시 디펜스, 록히드 마틴 영국법인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전시회 참가 소식 역시 팀 썬더의 트위터를 통해 알렸는데요. 팀 썬더는 트위터에 하나 디펜스는 영국의 K9 센터를 설립해 영국 육군에 원활한 물류 지원을 제공하고 영국 현지 중소기업과 협력할 계획이라며 영국 육군에 세계적으로 검증된 K9A2 자주포를 제안함으로써 하나와 팀 썬더는 영국에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K9A2는 밀브룩 프로빙 그라운드에 크로스컨트리 도로를 주행하며 추적된 포의 탁월한 전지형 기동성을 증명했는데요. 하나 디펜스가 유튜브를 통해 그 영상을 공개하며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그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K9A2의 위풍당당한 기세에 영국군 관계자들이 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한편 영국의 한 기자가 K9A2를 극찬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K9A2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기자는 영국의 자주포 사업인 MFP에 입찰할 예정인 하나 디펜스의 K9A2 프로토타입에 대해 분석했는데요.
앞으로 K9이 어떻게 개발될지에 대한 로드맵을 2040년 버전까지 작성했습니다. 그 분석 내용이 굉장히 우호적인데요. 이번 영국에서의 입찰이 단독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팀 썬더라는 이름으로 다국적 기업과 함께하는 프로젝트이기에 그 가능성을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통해 K9A2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장 측면에서 K9A2는 이전 제품군에서 사용된 15mmL 52 주포를 유지하고 있으며 탄약 특성에 따라 잠재적으로 더 길일 수는 있지만 로켓 지원 발사체 라운드의 대표적인 최대 사거리가 약 50km입니다. K9A2 프로토타입의 측면도를 보면 길어진 소동과 새로운 자동 로딩 시스템, 모든 충전물을 수용할 수 있도록 상승된 루프 라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9의 이전 버전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은 고도로 자동화되어 있으며 외부 명령 및 통제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어 아군 정찰 시스템에 위치한 표적에 자동 총포를 활용하고 시스템 네트워크를 통해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표적을 미리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승무원이 사격 및 급습 시나리오에서 신속한 사격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포탑은 내부 및 외부 모두에서 초기 K9 모델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수정이 있었는데요. K9A2의 가장 주목할 만한 새로운 기능은 포탑 회전 위치나 주포 높이에서 재장전을 허용하는 다소 혁신적인 자동 탄약 지급 및 장전 시스템입니다. 초기 K9 및 K9A1은 반자동 장전 시스템에 의존했는데 이 시스템에서는 탄약이 자동으로 장전되는 반면 장약은 수동으로 장전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K9A2는 K9 및 K9A1의 최대 발사 속도가 분당 8발인 것에 비해 최소 9발의 발사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승무원을 이전 5명에서 3명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K9A2의 로딩 시스템은 발사체 컨베이어, 드롭다운 스택 추진즉 슬라이딩 트레이 및 브리치 장착 공급 트레이를 사용하여 작동하는데요. 전체 프로세스는 대략 평균 7.45초가 소요되지만 컨베이어에서 다음으로 선택된 라운드의 위치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잠재적으로 더 빠르거나 더 느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탄약 처리 시스템을 수용하기 위해 포탑이 수정되어 이전 K9A1에 비해 소동이 길어지고 포탑의 루프 라인이 대부분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48발의 모든 탄약과 240개의 추진제 장약을 포탑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었는데요. 이는 공간 제약으로 인해 일부 장약을 선체, 바닥에 보관해야 했던 이전 모델을 개선한 것입니다. 이러한 포탑 제어계로 인해 K9A1에 처음 구현된 보조 동력 장치도 포탑의 후방 좌측에서 차체의 후방 우측에 있는 내부 위치로 재배치해야 했습니다. 하나 디펜스의 한 관계자는 3톤의 무게에 대한 추가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필요한 경우 추가 보호 기능을 추가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용자 대부분에게 이 옵션은 지뢰 보호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만 실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그 실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 역할 때문에 최전선 전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동탄도 보호에 대한 매우 미미한 개선의 여지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팀 썬더가 처음부터 사우스 CRT와 함께 K9A2를 영국에 제공하겠다는 의도를 발표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하나 디펜스의 한 관계자는 K9A2가 전술적 이동성 측면에서 추적 옵션을 갖추고 있기에 지형 교동성, 부드러운 토양 이동성 및 언덕 등반 측면에서 바퀴 달린 다른 경쟁자들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K9A2는 발사 속도, 자동화, 승무원 배치 및 승무원의 설계 질 등 많은 부분을 개선했는데요. 하나 디펜스는 기존 사용자 기반을 위한 기능 업그레이드 옵션을 제공하여 하나 디펜스 제품군의 모든 초기 모델이 K9A2 표준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미 개발 완료 후 K9 플랫폼의 50% K9A2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하나 디펜스의 일정표에 따르면 K9A2 개발이 2025년 완료될 예정이며 한국군에 인도되는 시기는 2026년이나 2027년이라고 합니다. 하나 디펜스는 K9A2에서 더 나아가 K9 제품군의 자동화 수준을 기반으로 K9A3 개발을 2030년대에 완료할 계획인데요. K9A3는 15mmL 58 주포를 장착하여 표준 포탄의 유효 사거리를 약 10km 증가시킬 예정이며 자율주행 포함 완전 자동화된 운전이 가능한 향상된 자동화 기능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하나 디펜스는 유인, 무인팀 구성 기능을 갖춘 완전히 로봇화된 K9의 변형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현재는 K9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작업명으로만 알려져 있으며 하나 디펜스의 계획에 따르면 이 신제품은 2040년대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자는 이러한 계획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라며 현재 추세를 기반으로 하면 K9 패밀리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디펜스는 작년 12월 호주 정부와 1조 원 대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었으며 올해 2월에는 이집트와 약 1원 대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6일에는 폴란드와 K9 자주포 수출을 위한 2차 이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죠. 최근 세계 각국의 기술력이 뒷받침되면서 가성비도 우수한 우리 한국 무기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방산기업의 수출 규모를 보면 2010에서 20년에는 연 3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작년 들어 역대 최고 수출 규모인 70억 달러를 기록하며 크게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올해는 처음으로 수출 규모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한국 방산이 계속해서 인정받으며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